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이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수 최고의 입담가들 한 명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동시에 모셨고요. 자, 국민의힘 조대원 전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순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천하람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원대한 꿈 조대원입니다. 오늘은 빨간색 옷 입었습니다. 오늘은 빨간색. 원대한 꿈. 마스크를 쓰니까 네.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기실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예. 정말 멀리서 딱 보니까 예. 당대표 두 분이 앉아 계신 느낌? 사실 네. 일단 저는 순천의 천하람이고요. 네. 사실 저희 당대표도 요새 좀 살이 많이 오르셔가지고 그래요? 예, 좀 덩치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당대표가 되면 다 몸을 불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몸을 불리는 건 북한식입니다. 네. 보수는 그러시면 안 되죠. 슬림해지셔야 됩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사안들이 많아서 두 분의 의견이 또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를지 벌써 막 궁금한데, 자, 오늘 오전 나온 이 따끈따끈한 이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두 분 의견을 듣고 싶네요. 먼저 정치 혁신에 대한 입장 육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정치 교체입니다. 7분의 헌신, 송영길 대표의 결단 감사합니다.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30대,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하겠습니다. 정치는 무한 책임입니다. 더 이상 나눠먹기식 회전문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자, 먼저 우리 조 전 위원장님께서 선배시니까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내용 중에 뭐 예를 들면 정치 교체하겠다, 그다음에 탕평 인사하겠다. 네네. 이런 게 참 멋져 보였는데, 네. 근데 이제 또 나중에 상황이 좀 좋아지고 뭐 대통령 당선되시면 내가 진짜 그럴 줄 알았지 크크크 뭐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한번 패러디하신 거죠? 예, 그래서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 하셨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저 입장에서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네네. 야당도 동참해달라. 사실은 그 금정이란 이름으로 늘 네거티브를 해왔던 게 또 네. 뛰어났던 게 이제 민주당하고 특히 이재명 후보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이제 뛰어난 분들이었는데 네네네. 오죽 상황이 급하면 이렇게 얘기하셨겠나 이래 싶어서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고 네네. 또 이재명 후보가 참 딱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 앞서가고 있다는 뿌듯함과 이재명 후보 딱하다. 자, 그럼 이제 뭐 후배시긴 합니다만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기고 있으실 때 이런 얘기를 했다면 더 진정성이 느껴졌을 것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뭐 네거티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하고 있는 전용기 의원께서 네네네네. 무속 관련한 얘기는 계속 한다. 그건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정치권의 고질병이죠. 내가 하면 검증, 네가 하면 네거티브. 네네네네. 그게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네. 뭐 이렇게 네, 되는군요. 그렇게 될 것 같고 한 가지 재밌게 제가 들었던 거는 3040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 네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2030 지지율이 아무래도 많이 빠지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뭐 송영길 대표도 지방선거에도 30대 적극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잘못 방향을 잡으셨어요. 잘못 잡았다. 네, 이거 20대, 30대가 특이하다. 안 좋아합니다. 일부에서 네. 오창석 평론가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럴까 그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네. 절대 안 좋아하고요.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반대로 그 실력 있는 사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쓰겠다라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여성 그 내각 비율을 한 30%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김현미 장관 같은 분이 굉장히 네네. 오랫동안 하셨고 네. 그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불러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이가 젊은 거 필요 없고 잘하는 사람이 장관을 해야 된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젊은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이런 거 해봤자 또 김남국 의원님 같은 윗분들이 좋아할 만한 분들만 할 거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김남국 의원은 이제 7인회에서 임명직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각에 못 들어가겠죠. 그것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네. 7인회 너무 생뚱맞았던 게 네네. 우리 둘 다 저희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지 않습니까? 고관여층이 정치인이죠. 정치하고 있는 네네. 사람들이죠. 근데 플레이어죠, 플레이어. 7인회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DJ 대통령께서 동교동계 한창 이제 가신 그룹이 문제가 될 때 그렇죠. 그때 동교동계 가신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이런 거 안 한다. 네. 실력 있는 사람들 하겠다. 전문가한테 맡기겠다. 한 거를 따라 한 건데 문제는 그때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동교동계 가신 그룹이 너무 힘이 세고 워낙 오래 민주화 운동을 해오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자기들이 이걸 한다 그러면 이게 울림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7인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자기들이 7인회 실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네네, 부인하다가 갑자기 우리 임명직 안 맡아요 이러니까 네. 아무튼 조금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생뚱맞았다. 네. 다. 뭐 이 조 전 위원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 그 역사를 보면 네. 권력자나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껴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민심과 시대 정신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낭떠러지에 딱 섰을 때 이제 네. 변화를 하는데 내려놓더라.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당대표부터 불출마하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임명직 맡지 않겠다 이렇게 쏟아놓는 부분들이 네. 저는 높게 평가해요. 높게 평가한다. 왜냐하면 뭐 이게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결국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 예술이다. 네. 아무리 과정과 의도가 좋아도 뭐 저 의도는 선해도 결과가 나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저렇게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거지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실천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좋은 방향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조 전 위원장은 과연 실천될까 의구심. 그다음 문제는 이제 뭐 이 남녀 성별이나 세대별이나 쿼터제 방식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 써라. 그게 젊은이들의 요구다. 그렇죠. 하셨어요. 네, 요거 하나로 넘어가 볼게요. 7인의 언급까지 해주셔서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또 쏟아낸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86 용태론으로 흘러가서 이 송영길 대표는 불출마 선언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상호 의원은 뭐 화답을 좀 했고 예. 어떻게 될 걸 보세요? 요거 좀 효과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뭐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상호 의원이 뭐 방송에 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네네. 내가 나가도 충분히 더 국회의원 당선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데 네. 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다. 저는 그 심정 이해가 충분히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거 뭐 비아냥대고 뭐 송영길 대표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그 여당에서 나왔는데 현재 우리 상황이 급하다면 우리도 뭐 거기에 맞는 이제 혁신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뭐 당대표는 우리 당대표는 나이가 젊으시고 워낙 청년이죠. 국회의원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당대표를 못 내놓으니 불출마 선언을 해도 뭐 의미가 없고 거기는 출마 좀 해야 돼요, 진짜. 예. 오히려 출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당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네. 그 정도 급을 맞추려면 카드를 맞추려면 네. 우리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큰 기득권을 누릴 만한 분들 네. 뭐 예를 들면 권영세, 권성동, 장제원 그다음에 그 정진석 이런 분들이 실세들이네요. 불출마 3선 이상 아닙니까? 중진 의원들이. 예, 이런 분들이 내가 불출마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내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네네.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이 정도 카드를 내놔야지 이게 이제 이 맞짱이 뜨는데 그 균형이 맞죠. 예,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비난만 하면 네네. 도리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네. 86 용태가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지만 거기서 제가 좀 이거 센데 느꼈던 건 무공천이에요. 5개 재보선이 있는데 적어도 민주당 쪽 인물들의 과실로 발생한 재보선은 우린 안 낼게요. 한 게 지금 대구 서초 빼고 종로, 청주 그리고 또 하나 안성이지 않습니까? 네. 저 이거는 이 야당의 대응이 좀 더 궁금해지는 부메랑 효과가 있는 이제 이 좀 제안이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조 전 위원장님은 우리 당도 여기에 부응하는 중진의 뭔가가 나와야
국민 시각에서 균형이 맞다. 그럼 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악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악역을 선언하시고 네. 누구한테 악역이요? 내한테 안 그러면 아니, 당해. 뭐 글쎄요. 이게 두 일단 분이 싸우시면 청취자들은 즐거워해요. 예, 저희 당이 지금 이제 굉장히 의석수가 적지 않습니까? 아, 의석이 적으니까. 예, 이게 민주당이랑 이게 딱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희가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저희 귀책사유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중남구 뭐 사실 공천 안 하면 좋겠죠. 좋다고 생각하고 서초갑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윤희숙 의원이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네네, 최근에 저희가 그랬죠. 이제 그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건 대구 중남인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이게 사실은 안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의석수가 아쉬운 형편인 게 첫 번째로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이런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뭐 네네. 문제 있는 지역구 안 내겠다라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조금 나은 입장이다. 이렇게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들으면 예. 상대당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당위를 요구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돌아왔을 땐 우리는 약속한 적 없는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저는 천 좀 변호사님 약하죠. 정도 되면 예. 이 속에 갖고 있는 그 양심과 소신대로 네네. 우리도 무공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천 변호사님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국민의 힘 입장이 아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선거를 다시 한다는 게 돈과 또 국민들의 시간과 네. 이걸 누가 보상해 줄 거냐. 네. 귀책 사유를 일으킨 정당에서는 무공천하는 게 국민 시각에 맞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예, 그렇죠. 심지어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그 국민 세금으로 재선거를 하게 되는 정당은 그 선거 비용을 정당 보조금에서 까야 된다. 그 네. 비용만큼. 그래야지 앞으로 공천할 때 더 네. 신경을 써가지고 공천할 것이고 책임 정치가 이루어질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진격의 보수를 두 분이 나오니까 아주 좋네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팽팽하게 또 맞짱 토론도 되고. 자, 지금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요. 청취자 5276님 순천 개인 택시 42년 차 정철용입니다. 천하람 순천 국힘 화이팅. 야, 이거 순천에서 날아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네. 제가 이거 좀 개혁에서 후퇴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응원 문자를 받으니까 뭔가 쑥스럽네요. 아니 저 순천서 국회의원 찍고 네. 대권 가자. 대권 가자. 지금 막 야망을 불태우고 계십니다. 두 분이. 왜 그러십니까? 자, 그러면 킹메이커는 이제 조 전 위원장님이 하시는 건지. 영광입니다. 예. 경선에서 붙으실 거잖아요. 틀림없이. 그렇죠. 저도 본인도 나가죠. 나오시고. 네. 자, 또 이제 청취자 7689님 조대원 전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자주 출연 부탁합니다. 이렇게 팬들이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이 육성을 좀 들어볼 건데요. 이 종로, 안성, 청주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서초와 대구는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듣고 오죠.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솔직히 논의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무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 오거돈 시장의 사례에 있어서는 그런 민주당으로 무공천을 결심하지 않았냐. 근데 그때 민주당의 어쨌든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면은 오거돈 시장의 그런 성향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는데 이번 상황에서도 저는 뭐 이 곽상도 의원이나 아니면 윤희숙 의원의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공천하기 전에 당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뭐 저 이야기에 대해서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조 전 위원장님은 뭐 민주당처럼 그냥 정치적 양심, 국민 시각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셨고 천하람 변호사님은 악역을 자처하시면서 지금 의석이 좀 아쉬운 상황이라 점점점 하신 거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아니, 그 맞습니다.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무공천을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대구나 서초 같은 데는 그 무소속으로 누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당 쪽에 있는 분들이. 네네네. 그분들 결국은 당선이 될 거고 네. 그러면 그분들 입당 안 하겠어요? 예. 좀 한수만 더 이렇게 내다보면 우리가 굳이 국민한테 욕먹으면서 국민 실망시키면서 공천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당선돼가지고 하는 게 네.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무슨 국민한테 희망이 있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올 사람들은 다 오기 때문에 또 아. 반드시 그 선거는 이기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막 이런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없어 보이고 공색하다. 그런 느낌이네요. 차라리 없어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주고 네네네.
당신들 잘했다. 근데 뭐 차라리 우리는 당신들하고 입장이 좀 다르다. 네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야 이준석 답네 정치가 좀 변하네 이러는데 이걸 뭐 굳이 우리는 이런 말 안 했다 약속 안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네.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기준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맞는 안타깝다 말씀입니다. 이런 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지금 조 전 위원장님 말이 와닿는 게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 두 수 정도 더 보면 무소속으로 누군가 우리 사람이 당선될 거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점이 맞으면 복당하겠지. 그렇죠. 그럼 아까 천 변호사님이 걱정한 의석수를 그렇죠. 조금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걸 미리 이렇게 조급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없어 보인다. 자, 정치는 조금 자락을 깔고 통 크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이게 저 재보선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대선 끝나면 6월에 또 지방선거도 오잖아요. 그래서 일전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야, 이게 원팀 되나? 2시간 반이나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홍준표 의원은 이제 조건 제시를 했어요. 이거 받으면 내가 상임 고문 들어가겠다. 근데 엉뚱하게 공천 문제가 터져서 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홍준표 의원 대구시장 출마설 이게 떠오르던데 네. 당내에 계시니까 좀 일리가 있습니까? 조 전 위원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이 잘했다, 홍준표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따지고 있는데 네네네,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홍준표 후보는 뭐 이분도 20년 넘게 정치한 그렇죠. 옛날 분이에요. 네. 홍준표답게 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홍준표 당시에 스타일로. 홍준표 스타일로. 그리고 이분이 또 지금 정치권에 이렇게 있으면서 웹사이트 열어가지고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게 네네. 아직까지 그 차차기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게 이제 대구시장 출마설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네네네. 건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뭐 알겠습니다 선배님 자기가 필요해가 잡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당장에 자기 대선이 급해서. 급한 건 윤 후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 측근 불러가지고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던데 어떻게 되겠냐 이런 물어보고 된다 그러면 살짝이 해주면서 네. 선배님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힘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네. 안 되면 그냥 굳이 그렇게 까가지고 네. 무안을 주는 것보다는 덮고 그냥 넘어가고. 가만 듣고 넘어가면 홍준표가 해주기로 했는데 윤석열이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네네네. 이런 그 정치력이 많이 아쉽다. 아. 그리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대구시장자 얘기하시는데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총선까지 그렇죠. 그럼 다음 대선까지 5년이 남았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 마치고 나면 그다음 윤석열 정부 하에서 홍준표 의원한테 공천을 줄 거냐? 자기가 봤을 땐 안 줄 거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입장에서는 대구시장 임기는 딱 그 마치고 나면 그렇죠. 대선이에요. 9개월 뒤에 대선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대구시장을 가 있으면서 힘을 축적해서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국민의 관심권 안에 있다가 대선에 나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다면 네. 충분히 대구시장 출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 예. 차차기를 노리는 스케줄이 딱 맞는다. 예. 그런 측면에서 네. 사실은 이게 아무 직도 없으면 정치권에서는 좀 사라지죠. 그렇죠. 그걸 제일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조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네.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는 좀 없어 보입니다. 아, 없어 보인다. 네,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급에 잘 안 맞는 건가요? 네, 급에 잘 안 맞고 이미 경남도지사도 하셨고 하셨죠. 네. 지금도 사실 그 대구 수성구의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홍준표 의원 정도 되면 좀 당을 위해서 좀 더 진취적인 도전적인 어떤 출마를 해줘야 되는 네네네. 인물입니다. 사실 예전에 뭐 서울 동대문에서 의원도 하셨었고. 네. 근데 지난번에도 총선에서 굳이 험지 출마를 사실 마다하시고 네네네. 무소속으로 그렇게 대구 수성에 가신 건데 또다시 대구시장을 나가겠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아니다. 없어 보이는 수라고 생각하고 예. 또 한 가지는 서울 경기를 벗어나서 대구시장으로 가게 되면 차차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보통 대구시장이 중앙정계에서 화제가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전남지사였다면 바로 대권 직행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네. 그 전에 총리라는 그렇죠, 중앙정계의 그렇죠. 그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차차기를 보더라도 대구시장 출마는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차라리 그냥 뭐 진취적으로 경기지사를 나가겠다 이런 거면 나름의 어떤 포부라도 보일 텐데 네. 글쎄요 저는 뭐 근데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는
경기지사 나간다고 당원들이 예를 들면 경선에서 컷오프 시켜버리면 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는 누가 나온들 뭐 지금 현재 거론되는 권영진, 뭐 김재원 뭐 이렇게 거론되는데 그거는 내 힘으로 돌파가 가능하니까 대구를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없어 보인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계산을 대보니까 이게 그래도 나한테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하지만 이제 또 홍아람, 천하람 변호사님께서는 그냥 질러라. 진취적으로 해라.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수도권에서 인기가 많을 때 왜 대구에 계속 있느냐고. 수도권 올라오면 더 큰 정치인 될 수 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의원을 한 방에 보내버린 게 결국 그 804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얘기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늘 수도권을 지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도권 정당을 저희가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로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 대권을 노릴 만한 인물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딛고 가는 과정일 순 있으나 저는 그래서 한 발 앞서 나가서 일산에 있고 천하람 위원장은 두 발 앞서 가서 지금 호남이 있는 거예요. 전라도 순천에. 두 분 다 대구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시는데 저희 둘 다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도 평가받는 게 험진 강북 지역에서 떨어졌지만 계속 출마하고 이제 있으니까요. 종로 나갑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강북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좀 젊은 진취적인 정치인들이 좀 지역구도를 바꾸고 있다. 이건 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략공천에 대한 이제 거래냐 이게 홍준표 의원은 그냥 이건 조언이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신선한 분이 이 종로에서 배지 달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자 2시간 반 분위기 좋게 얘기하고 나의 조건은 자 국정 능력을 보여라. 그리고 처가 비리 엄단하겠다는 약속하라. 그러면 난 고문할게 이거였는데 갑자기 공천을 누군가 터뜨렸다는 거예요. 뒷거래한 것처럼. 그럼 이것은 오히려 윤핵관이 나를 치기 위한 전략 아니었느냐. 아까 이 조 전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덮고 넘어갈 수도 있고 윤 후보 입장에선 들어줄 수도 있는 거였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아니 둘이 지금 싸우고 난 뒤에 공작이 있었던 겁니까? 싸우고 난 뒤에 누가 더 많이 잃었습니까? 사실은 둘 다 지금 모양새가 빠지게 됐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많이 잃은 게 윤석열 후보예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자기가 필요해서 대선 앞두고 지금 박빙 선거로 가니까 홍준표 선배님 그러면서 만나자고 했고 그래서 어쨌든 캠프에 도와달라고 갔는데 현재 보세요. 그냥 가만 놔뒀으면 총질을 좀 덜 했을 건데 이걸 건드려가지고 지금 더 지금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화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인 최준석 교수 만나고 이렇게 덕담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참 문제다. 본인이 미숙하든지 아니면 본인 측근들 측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럼 청와대하고 여당하고 또 이렇게 마쿠에서 조율하고 비공개 회동을 많이 해요. 정부 간에도 하고 나라 간에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 야당이나 뭐 이런 외국 원수들이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저 뭘 믿고 비공개 회동으로 뒷얘기를 하겠냐. 그거 다 까버릴 건데. 신뢰에 대한. 이런 점이 저는 특히 40대, 50대들한테 안정감 측면에서 깨끗하기는 윤석열이 더 깨끗해 보이는데 안정감 측면에서 점점 점수를 까먹고 있다 보니까 40대, 5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이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완전 반대 의견인데요. 완전 반대. 저는 좋아요. 이거는 거의 90% 이상 홍준표 의원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왜냐하면 비공개 회담이었는데 끝나자마자 본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다가 국정 운영 능력 담보, 처가 비리 엄단이라는 조건을 공개를 해버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윤석열 후보 선대본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너무 화날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고 처가 비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게 자당의 대선 후보한테 할 말이냐?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글부글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 공천에 관련해서 물론 본인은 추천이라고 하시지만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또 본인이 들어오기도 전에 얘기한다는 거는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거 보면 최재형 후보님 추천하고 이런 의도를 보면
뭔가 종로에서 유승민이나 원희룡이 되는 게 보기 싫다. 그걸 막고. 대구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 원래 사이 안 좋으시니까 네. 하는 거 보기 싫다. 이런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당의 어른이신데 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네. 당의 분란을 만들 만한 행동을 하시냐. 또 경선 관련한 얘기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새나가기 때문에 이 분란을 아예 자르는 의미에서 권영세 본부장이 이런 거는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네네. 후보의 참모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윤 후보한테 뭐 홍준표 의원이 저랬던 게 한두 번이었냐. 어차피 메뚜기도 한철이다. 네. 지금은 저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여러 변수 중에 하나니까 받아라. 어쨌든 저 부분에 있어서 다투거리고 당장 급한 게 당신 선거다. 네네네. 지금 현재 예상되기로는 뭐 몇십만 표 심지어 몇만 표의 0점 단위의 그 차이로 선거가 결정될 거라고 지금 많이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가 몇천 표 갖고 있을지 몇만 표 갖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은 적어도 그 현재에서 더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중요한 능력 자질 중에 하나다. 그런 점에서는 아주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만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조건이든 제안이든 해서 나중에 합류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비밀이 없습니다. 만약에 언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들어오기 전에 요런 공천 제안을 했더라라고 하고 그걸 윤석열 후보가 뭐 나름대로 포용하는 형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더 구태 정치라고 해서 더 비난을 받고 표를 더 많이 잃는 2030한테는 정말로 치명적인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밀실 봅니다. 담합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요즘엔 정말 예전에는 밀실 회동이 참 정치권에 많았는데 요즘엔 다 보도가 돼서 그러니까요. 기자가 취재를 안 해도 막 흘리기도 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당내에도 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네요. 보수 대 보수. 보수 대 보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한 두 개를 여쭤보고 싶은데 말이죠.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관리해야 되는 대상. 지금 야권 단일화가 아직은 변수인데 지지율을 보면 묘해요. 근데 만약 설명절 지나서 이게 상수가 되면 이 안철수 후보가 잡고 있는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 이게 만만치 않은 또 이제 어떤 영향이 되겠죠. 조전 위원장님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단일화.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아주 장점이 많지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완급 조절이 약하다. 뭐 그 나이 또래들이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제 젊을 때를 돌아봐도 그렇고 저는 지금도 젊으세요. 저는 그래도 50이 넘었으니까 30대보다는 나이가 먹었죠. 그런데 어쨌든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보세요. 안철수 없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면 그 더 확실하게 이긴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까는 이유가 혹시 모를 단일화 때문에 미리 밟아놔야지 우리가 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좀 자신감을 가지라 이런 조언을 하고 싶어요. 어차피 안하고 윤하고 단일화를 하면 우리가 이겨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기는 상대인데 이 상대 우리한테 질 상대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밑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걸 지금부터 미리 밟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창출하더라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을 추진하려면 누구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은 딴지 걸 거고 그러면 국민의당이라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감정을 상해 놓으면 향후 전국에 있어서 이거는 완전히 밑장 빼가지고 윗돌 쌓는 격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 크게 가자. 중요한 얘기인데. 천 변호사님. 근데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그런 뭐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지만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안철수 후보와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굉장히 저는 좋은 프레임을 만들었다 생각하는 게 안철수 후보의 상대를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준석 대표를 한번 넘고 가야 되는 산처럼 자기 스스로를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갈 길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단일화가 안 될 때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단일화 이전에 원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다가 안철수 후보에게 잠깐 피난 갔던 그런 분들을 저희가 다시 흡수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좀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것이 길게 보면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두 분 입장 다르네요. 끝으로 하나 요거 지금 막 속보가 나왔어요. 법원에서 안철수 후보 측이 제기한 이재명 대 윤석열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양자 토론 안 된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심상정 후보도 또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기다려봐야 되는데 일단 안 후보가 낸 것이 인용이 됐다. 자, 그러면 이게 설명절 전 양자 토론 어려워졌는데 네. 그럼 민주당이 이제 낸 대안이 있죠. 다자 토론 하자. 자, 다자 토론 응할까요, 윤 후보? 저는 뭐 윤 후보가 다자 토론이든 무슨 토론이든 토론을 더 이상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토론이 약해서 저렇게 피한다는 국민적인 생각을 더 고착화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론은 어떤 형태로든 토론을 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자든 다자든. 이상론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일단 TV 토론 준비팀 입장에서 양자 토론 준비하다가 갑자기 다자 토론으로 바꾸기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겁니다. 명절 전에 한다면 지금 며칠 안 남았죠. 네, 정말 며칠 안 남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다자 토론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자기 매력을 보여주기에 또 불충분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렇다면 급하게 할 필요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갈 거라. 지지율도 저희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정해 본다면 대장동 의혹을 집중 공략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안철수, 심상정 다른 후보들이 맞아요. 있으면 논점이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있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지켜볼 대목인데. 아유, 두 분 모셔놓으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에 또 다시 요 팀 모셔서 보수 대 보수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조대원 전 고양시청 당협위원장,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